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질병관리 시간입니다. 질병관리 왜 이렇게 그 질병관리 왜 이렇게 알아야 될 병들이 많은지 이렇게 수많은 병이 있었는지 새삼 알았습니다. 감염병 진단 기준 계속하고 있고요. 세균성 감염병 아직도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나가볼게요. 저번 시간 결핵 중요한 그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결핵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셔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은 한센병부터 나가겠습니다. 나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나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여자보다는 남자한테 더 많이 그 호발되고요. 이게 장기 치료를 요구하는 질환입니다. 장기 치료 질환이고 나균에 의한 감염이고 그 다음에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호흡기나 상기도 그 다음에 상처의 피부를 통한 그 감염으로 감염이 됩니다. 특징이 피부하고 말초신경의 병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보시면 나병 환자들 손 끝에 이렇게 둘둘둘둘 뭐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붕대 감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손끝 마디나 발끝 마디 이런 거에 피부에 괴사가 와서 병변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특히 뼈나 근육, 안구나 고환을 침범하는 특징이 있고요. 부모가 만약에 한센병인데 치료를 받은 게 9개월 미만이다 하면은 그 자녀는 반드시 떼어서 양육을 해야 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센병 중요한 특징만 이제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매독입니다. 매독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성병 관련해서 매독이 이제 대표적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매독균의 감염에 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접촉, 당연히 성접촉에 의한 거겠고, 또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수직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6에서 20주 이내면 그 치료를 완치가 될 수가 있는데 4개월 이후로는 태반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페니실린의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매독을 알아볼 수 있는 걸로는 바서만 테스트나 VDRL 진단을 통해서 매독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확실한 예방으로는 그 매독 환자와의 성접촉을 피하는 게 가장 좋고요. 이러한 그 매독 같은 성병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면 일단은 그 접촉자 발견이 어렵죠. 내가 성병이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접촉자 발견이 어려워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꾸준한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꾸준한 치료가 잘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꾸준한 치료가 되면 반드시 치료되는 병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 성병은 그 어느 한쪽만 해서는 이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병의 특징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성매개 감염병을 STD라고 하는데 종류를 한번 보시면 간단하게 원충류와 기생충성 성매개하는 감염병은 칸디다와 트리코모나스 질염이 있겠고요. 바이러스성을 가지고 있는 성매개 감염병은 첨규 콘딜롬, 그 다음에 성기 단순 포진이라고 해서 그 헤르퍼스 이제 병이죠. 그 다음에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가 있겠고요. 세균성 성매개 감염증은 지금 이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건데 클라미디아하고 임질, 매독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홍열 알아보겠습니다. 성홍열, 열이 나는 거겠죠. 아무래도 베타 용혈성 연쇄 구균에 의한 그 병이고요. 그 증상으로는 인두통에 따른 갑작스런 발열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하나가 딸기 혀예요. 혀가 딸기 혀처럼 이렇게 봉긋봉긋 올라오는데 고양이 혓바닥처럼 된다라는 그 딸기 혀가 특징이겠습니다. 경구용 그 아목시실린이나 또 주사용으로는 페니실린을 그 사용할 수 있겠고요. 치료에. 그다음에 격리시켜야 되는 병이고요. 따뜻한 환경과 습도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인후통이 있기 때문에 발열을 위해서 따뜻하고 습도를 유지하고요. 이 진단 방법이 중요합니다. 디프테리아가 시크 테스트, D는 C였잖아. D는 S였잖아요. 그럼 S는 D다 해가지고 S, 성홍열의 S는 D다 해서 딕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디프테리아의 시크 테스트와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수막구균성 수막염 보겠습니다. 수막구균 감염의 급성 감염 질환이고요. 그 초기의 인두염과 발열, 그 근육의 이제 특징인데 그 뇌막 자극의 징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큰 특징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경과됐을 때 그 경과가 치명적이면서 진행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초기 인두염과 발열 근육통이 함께 나타나는데 이 수막염 자체가 그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수막염이 없으면 그 폐혈증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격리시키는 게 좋은데 격리는 그 항생제 치료 시작 후에 24시간까지는 반드시 격리를 해야 되고요. 그 밀 접촉자가 있다 하면은 그 밀 접촉자에게 발병 여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그 발병의 여부가 보인다 하면 즉각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경과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발견 즉시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은 레지오넬라증 보겠습니다.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물방울이나 먼지 같은 걸 통해서 전염이 되는데 경로가 좀 중요합니다. 대형 건물의 냉각수 탑이나 에어 컨디셔너, 그 다음에 그 야외에 있는 그런 장식 분수의 그 오염된 물을 통해서도 전염이 되고요. 그 특징이 오염된 물의 균이 비말로 인체에 흡입될 경우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예방법으로는 그 에어 컨디셔너나 저수 탑의 그 청소 반드시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또 좋겠죠. 그 다음에 물때나 진흙이 가라앉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레지오넬라증은 그 대형 건물의 냉각수 탑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브리오 폐혈증입니다. 나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병이고요. 급성 폐혈증입니다. 오염된 어패류의 생식 으로 이제 감염이 되고요. 그러한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의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발열 후의 피부 병변이 특징이고요. 이 피부 병변은 하지부터 발진과 부종이 나타나는 게 또 특징이겠습니다. 격리는 따로 필요가 없지만 그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고위험군 환자인 경우에는 어패류 생식을 반드시 피해 주시고요. 이런 어패류를 먹어야 될 때는 5도씨 이하의 저온 보관이나 아니면 85도씨 이상의 가열 처리를 해서 반드시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를 써야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이런 걸로 그 어이없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서 비브리오 폐혈증 무서운 병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렙토스피라증 있습니다. 렙토스피라 하면 설치류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류의 배설물 를 통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요. 쥐의 배설물입니다. 그래서 렙토스피라증은 인수 공통 질환으로서 감염 동물의 대소변 오염인 같은 거에 노출되거나 그러면 감염이 됩니다. 특히 들쥐의 배설물에 그 이제 감염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 사람들보다는 농부들에게 주로 발생이 많이 되고요. 고여 있는 오염된 물이나 그런 고인 물에서 일을 할 때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장화라든지 장갑 같은 거 필수적으로 꼭 착용하시고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렙토스피라증은 설치류 배설물로 인해 감염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브루셀라증 보겠습니다. 브루셀라 그 균에 의한 감염된 동물로 감염되는데 열과 소독에 약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감염, 가축, 분비물이나 태반 등에 의해서 피부 상처나 결막에 노출될 때 그 이제 걸리고요. 가축에 대한 예방 접종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축을 많이 상대하는 수의사나 가축 생산자, 도축자나 식육 종사자에게 많이 생기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할 때 피부 및 점막면의 노출을 자제시키도록 이제 뭐 가운이라든지 장갑, 안경 같은 거를 반드시 착용하고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 이환 동물을 조기 발견됐다 하면은 격리를 시키거나 도살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이러한 그 브루셀라증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우유 같은 거는 가열 살균, 저온 살균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저 보겠습니다. 탄저균에 감염된 인수 공통 질환입니다. 토양에 탄저균 아포가 동물로부터 옮겨가서 동물이 다시 인체로 감염되는 인수 공통 질환이고요. 합병증으로 수막염이 올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 당연하고요. 이 또한 가축에 대한 예방 접종이나 그 동물 매개 질환이기 때문에 감염 동물의 치료, 도살, 또 소각을 아예 해버림으로써 그 토양이나 환경이 오염이 돼서 그 2차적으로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 알균 보겠습니다. VRSA로 아시는 게 더 이제 잘 아시겠죠? 슈퍼박테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항생제를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나타나는 감염병인데요. 그 면역이 결핍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감염이 잘 되고요.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어서 병원 내 감염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진단으로는 액체 배지 희석법이나 한천 배지 희석법을 통해 균을 배양시켜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환자들의 혈액이나 체액은 반드시 격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염 장비 같은 거에 소독 멸균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예방으로는 어쨌든 그 접촉 감염이기 때문에 철저한 손 위생 중요하고요. 의료기구의 소독 멸균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 환자가 뭐 사용한 뭐 진짜 리모컨, 뭐 손잡이, 뭐 진짜 난간의 그 레일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만지기만 해도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철저한 소독 멸균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격리 자체도 격리 병실이나 그 비슷한 균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집단 그 격리, 코호트 격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장갑과 가운에 그 입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 씻기 중요하죠. 특히 손 씻기에서 중요한 게 그 환자의 방을 나서기 전에 장갑 가운을 벗고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 장갑이 그 미세 구멍을 통해서도 그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벗는 과정에서도 오염이 있기 때문에 가운과 장갑을 벗고 환자방을 나서기 전에 씻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러한 환자를 이동시킬 때는 그 카트에다 시트를 깐 다음에 환자를 눕히고 그 시트로 몸을 감싼 채로 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방코마이신까지 알아봤고요. 이 방코마이신 그 내성은 항생제의 내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그 방코마이신 자체의 그 항생제로도 그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험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진 않았다고 하는데 점점점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위험한 감염병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질병 계속 알아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